와, 걔 진짜 웃기네. 지금 나한테 엄마 노름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위선 좀 떨지 마요. 역겨워. 그날 그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신이 톡방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년 만에 다시 찾은 평범한 삶이 단 한마디로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을 미라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식탁 위에 앉아있던 순간, 그 말이 떨어지던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은 다른 기억 하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밤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2005년 1월이었어요. 한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던 날이었는데 유리창 틈으로 스며드는 냉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오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미라는 부엌 한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어요. 숨을 죽인 채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쿵쿵 울리는 무게감 있는 발소리.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그 발소리가 달라졌거든요.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무겁고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그날 밤 발소리는 최악이었습니다. 쾅! 선반 위에 올려둔 냄비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남편이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동만으로 떨어졌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은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행주를 쥔 손끝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걸 더 세게 쥐어짜고 있었더라고요. 어디 있어?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라기보다 으르렁거림이었어요. 남편은 이미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넥타이는 한쪽으로 비틀려 있었어요. 입가에는 뭔가 마른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뭔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 한마디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불만, 멸시, 그리고 지금 당장 건드려줄 구실을 찾고 있다는 신호. 미라는 냄비를 주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그때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6살 준영이었어요. 문틈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었습니다. 눈이 크고 까맸어요. 잠을 자다 놀란 듯 눈밑이 눌려 있었는데 그 눈이 미란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괜찮아 라는 말 대신 그냥 그렇게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미란의 손이 멈췄어요. 남편이 뭔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이었어요. 집어든다는 느낌 없이 그냥 손이 가 있었고 다음 순간 그게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파열음. 미라는 반사적으로 등을 돌렸어요. 유리 파편이 발 근처까지 튀어왔습니다. 남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느려지면서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복도 바깥에서는 이웃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쿵쿵 2번, 그리고 멈췄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미라는 움직였습니다. 현관으로 뛰었어요. 신발을 신을 틈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고 계단 쪽으로 나갔어요. 계단 2번째 칸, 발을 잘못 디뎠습니다. 찌릿한 통증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준영이가 따라 나왔어요. 잠옷 바람이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복도에 서서 미란의 팔을 잡아당겼는데 그 힘이 의외로 세서 한 발 멈추게 됐습니다. 아이의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쑤셔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어요. 참았습니다. 지금 눈물이 나오면 안 됐어요.
지금 멈추면 안 됐습니다. 준영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라는 아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러면서 아이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어요. 봤다가는 돌아가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남편의 고함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욕설이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귀에 박혔지만 다리는 이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맨발이 아스팔트에 닿는 순간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허벅지까지 올라왔어요. 1월의 새벽은 그 정도였습니다. 외투가 없었어요. 속옷 위에 얇은 긴 소매 하나뿐이었는데 그게 바람을 전혀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걸었어요. 뛰지 않았습니다. 뛸 기력이 없었거든요. 그냥 앞으로, 직선으로. 멀어지는 건물 위층에서 준영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컸어요. 그러다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사라졌어요. 사거리 모퉁이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앞에서 멈췄어요. 손이 수화기 쪽으로 갔습니다. 전화를 걸 수 있는 번호가 있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어딘가에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리벽에 이마를 붙이고 미라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위에서 준영이가 부르던 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래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찜질방이었습니다. 물품 보관한 번호를 외워두고 열쇠 하나만 손목에 감고 잠들었어요. 번호를 종이에 적어둘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사라지면 가진 전부를 잃는 거니까요. 바닥이 뜨거워서 등이 익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거기 있었습니다. 등을 데우고 나면 그 다음은 발을 올려놓고 그렇게 몸을 조금씩 옮겨가면서 버텼어요. 살면서 그게 그렇게 소중한 조건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따뜻하다는 것. 그거 하나면 밤을 넘길 수 있다는 것.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아니라 소리 때문이었어요.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 사물함 문 닫히는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 어떤 소리든 들리면 어깨가 먼저 굳었습니다. 자다가도 그랬어요. 심장이 먼저 뛰고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숨을 참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나를 찾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일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처음 붙은 곳은 남구 쪽 허름한 한식집이었습니다. 주방이 좁았어요. 2사람이 지나가려면 몸을 비틀어야 했고 싱크대 밑에서는 늘 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면 숨 돌릴 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릇이 쌓였고 다시 저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양파를 까다가 눈물이 나면 그걸 닦을 틈도 없이 바로 설거지로 넘어갔어요. 고무장갑이 닳아서 구멍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스며드는 게 싫어서 테이프로 감아봤어요. 하루도 못 갔습니다. 결국 맨손으로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손이 물에 오래 잠겨 있으면 살이 하얗게 불어올랐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손톱 밑이 까매졌어요. 그래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장갑 하나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괜히 찍히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까봐.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른손 검지 2번째 마디를 깨진 그릇 파편에 긁혔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소리. 피가 바로 올라왔어요. 물에 닿자마자 따끔거렸습니다. 미라는 행주 조각을 찢어서 손가락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피가 물에 섞여 내려갔어요. 누군가 보면 알아챌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봤을 수도 있지만 모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곳의 방식이었으니까요.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공장 포장일이었어요. 박스를 접고 테이프를 붙이고 다시 싸는 반복이었습니다. 단순했지만 시간은 빨리 갔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서 좋았어요. 한 달을 꼬박 채웠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사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1번, 2번, 10번, 26번 세었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정확히 26번을 눌렀어요.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같은 소리가 반복됐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공장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은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항의하러 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낯선 사람 앞에 서서 내 상황을 설명하는 것.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여인숙을 전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2층 침대였어요. 철제 프레임이 삐걱거렸고 매트리스는 군데군데 꺼져 있었습니다. 위층에 누운 사람이 몸을 뒤척이면 그 진동이 그대로 내려왔어요. 같이 쓰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밤에는 기침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훌쩍이는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누가 먼저 자는지, 누가 먼저 나가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람이 바뀌어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다들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남자가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긴장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 남자 손님이 큰 소리로 웃으면 손이 멈췄습니다. 관리자가 뒤에서 부르면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어요. 어깨 근처로 누군가 다가오는 순간 숨이 짧아졌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구석에 있었습니다. 주방이면 주방 안쪽, 작업장이면 출입문에서 가장 먼 자리, 누가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자리, 그게 편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여자들은 모여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옆에 앉아 있어도 미라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을 열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웃는 법도 어느 순간부터는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추석이었어요. 공장에 남아서 특근을 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고 창밖은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라디오가 켜져 있었습니다. 고향 가는 길이 막힌다는 뉴스, 부모님 기다린다는 사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다음 현장으로 이동하던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초등학교가 보였습니다. 학교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웃고 뛰고 소리 지르면서 그 중에 남자아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가방을 한쪽으로 메고 발을 질질 끌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또래보다 조금 왜소해 보였습니다. 미라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창밖에서 밀려나듯 사라졌어요. 유리창에 이마가 닿아 있었습니다. 차갑다는 걸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3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없었고 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는데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감정을 껐습니다. 정확히는 어느 순간부터 꺼져 있었습니다. 아픈지 안 아픈지, 외로운지 안 외로운지, 그걸 구분하는 감각이 흐릿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가면 다음 날이 왔고, 또 그 다음 날이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경기도 안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한 지도 몇 달이 지나 있었을 때였습니다. 반월공단 안쪽으로 들어가면 비슷하게 생긴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회색 외벽에 녹이 쓴 철문, 창문마다 기름때가 낀 공장들. 간판 글자는 햇빛에 발에 거의 알아보기 어려웠고 건물 안에서는 늘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미란이 일하게 된 곳은 그중 금속 부품을 가공하는 작은 업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쇳가루 냄새가 코 안쪽을 긁었고 기름 냄새와 섞인 공기가 목을 살짝 따갑게 만들었습니다. 일은 단순했습니다. 완성된 부품을 분류해서 박스에 담는 작업이었고 하루 10시간을 거의 서서 보내야 했습니다. 점심 30분, 오후 쉬는 시간 10분이 전부였지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미란에게는 오히려 편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미란 역시 먼저 말을 건 적이 없었고 사람들은 그저 서로 옆에 있는 사람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었고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욱을 처음 눈에 담게 된 건 그곳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작업장 안쪽에서 자재를 나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키가 제법 크고 어깨가 넓어 멀리서도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목이 굵고 팔에는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힘을 많이 쓰는 일을 오래 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쓸데없는 동작이 없었고 카트를 밀고 들어와 자재를 내려놓고 돌아가는 흐름이 일정했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기억할 이유도 관심을 둘 이유도 없었습니다. 변화는 며칠 뒤에 생겼습니다. 입고된 자재 중에 무게가 꽤 나가는 철제 박스가 있었고 관리자는 말 대신 턱짓으로 미란을 지목했습니다. 옮기라는 의미였습니다. 미란은 아무 말 없이 장갑을 고쳐 끼고 박스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렸지만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세를 낮추고 다리에 힘을 줘서 겨우 들어 올렸는데 한 발을 떼는 순간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손목이 비틀렸고 어깨가 당겨졌습니다. 버텨보려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스가 기울기 시작했고 그대로 놓치면 발 위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손이 들어왔습니다. 태욱이었습니다. 박스 반대편 손잡이를 잡고 자연스럽게 무게를 나눠들었고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내려가면서 박스는 조용히 바닥에 닿았습니다.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들었을 때 태욱은 이미 박스 위치를 살짝 맞추고 있었습니다. 도와줬다는 표정도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일을 했다는 듯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태욱 역시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카트 쪽으로 걸어가 다시 자재를 실었고 방금 있었던 일은 금세 작업장의 소음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미란의 시선은 한동안 그 뒷모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경계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미란에게 친절은 언제나 대가가 따르는 것이었고 이유 없이 손을 내미는 사람은 결국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그동안의 시간 속에서 몸으로 배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시선을 피했고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말을 걸어오면 짧게 대답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그 태도에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더 다가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일부러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갔고 필요한 순간에만 자연스럽게 손을 보탰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은 뭐 요구하는 게 없다는 말, 처음 온 사람한테도 똑같다는 말. 미라는 못 들은 척하면서도 그 말을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미라는 작업장 한쪽 구석에 앉아 편의점 삼각김밥을 들고 있었습니다. 먹는다는 느낌보다는 그저 넘기기 위한 음식이었고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태욱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다가오던 그는 미란의 표정을 한번 보고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 발 물러나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거리가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거리를 지켜준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안 말은 없었습니다. 작업장 소리와 음식 씹는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태욱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도시락을 보면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질문인지 그냥 흘린 말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욱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를 남겨두고 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미라는 손에 들고 있던 삼각김밥을 내려다봤습니다. 비닐이 반쯤 뜯겨 있었고 한 입도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걸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천천히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씹었습니다. 삼키는 동안 옆에서 도시락 뚜껑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욱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라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남은 삼각김밥을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더 분류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태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지 않았고 밀어내지도 않았으며 그저 필요한 순간에만 조용히 손을 보탰습니다. 그 방식이 미란에게는 처음 겪는 방식이었습니다. 경계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의 안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용접을 처음 본 건 작업장 안쪽 구석에서였습니다.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소리가 먼저 귀에 들어왔습니다. 찌직 찌직 금속이 녹아붙는 소리였습니다. 보호 마스크를 쓴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두 개의 철판을 붙이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작은 불꽃들이 흩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불씨가 잠깐 빛났다가 금세 꺼졌습니다. 미라는 그 앞에서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뜨거운 것이 무서웠습니다. 정확히는 불꽃이었습니다.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불편했고 그 불확실함이 싫었습니다. 미라는 시선을 피하듯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던 시간 작업장에는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형광등 하나가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공구를 정리하면서 미란 쪽을 보지 않은 채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그 방식이 조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용접 배울 생각 없어요. 미라는 작업복 지퍼를 올리다 손을 멈췄습니다. 나요? 태욱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기술 하나 있으면 어디 가도 안 굶어요. 분류 작업은 언제든 잘릴 수 있는데 용접은 달라요. 말은 짧았지만 설득하려는 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사실을 던지듯 담담하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미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태욱 역시 그 침묵을 굳이 이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디 가도 안 굶는다. 그 한 문장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란에게 가장 두려웠던 건 언제나 그 부분이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다는 것, 언제든 밀려날 수 있다는 감각. 그런데 기술이 있다면 적어도 그 두려움 하나는 조금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을 고민한 끝에 미라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욱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반응은 없었지만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처음 보호 마스크를 쓴 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고 시야는 좁아졌습니다. 숨이 마스크 안쪽에서 맴도는 느낌이 들어 답답했습니다. 태욱은 옆에서 토치를 잡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각도와 거리, 손목의 힘을 짧게 설명한 뒤 직접 해보라고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동작은 정확했습니다. 토치에 불이 붙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란의 손이 굳었습니다. 파란 불꽃이 예상보다 가까이에서 튀었고 장갑 위로 작은 불씨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이 반사적으로 움츠러들었고 토치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 태욱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손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토치를 쥔 미란의 손 위에 가볍게 얹은 것이었습니다.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숨내쉬면서 천천히,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제야 미라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자 손에 들어간 힘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불꽃은 여전히 파랬지만 아까보다 덜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태욱의 손은 아무렇지 않게 떨어졌습니다. 그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을 긋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철판 위에 남는 용접 자국이 일정하지 않았고 선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태욱은 크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보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미라는 묵묵히 반복했습니다. 손을 대인 건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중이 흐트러진 순간 불꽃이 장갑과 소매 사이로 파고들었고 왼쪽 손목 안쪽이 순간적으로 따끔하게 타올랐습니다. 미라는 반사적으로 마스크를 벗었고 토치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태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해요. 미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욱은 옆에서 자기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여전히 미란 쪽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데이는 건 익숙해져야 해요. 안 데이는 용접사는 없어요.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미란을 탓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란은 다시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리고 토치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야근이 끝난 뒤에도 남아 연습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형광등 몇 개만 켜진 작업장에서 혼자 철판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조금씩 선이 고르게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부족했지만 어제보다 나아졌다는 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려고 보니 작업대 위에 캔 커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커피였습니다. 이름도 메모도 없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욱은 이미 자리를 비운 뒤였습니다. 미라는 캔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아직 화상 자국이 남아있는 손목 근처로 차가운 감각이 스며들었습니다. 뚜껑을 따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각보다 달았습니다. 입안이 찌푸려질 정도였지만 끝까지 다 마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옆에서 작업을 보던 직원이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 짧은 말이었지만 미라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건 기대가 있었다는 뜻이었고 그 기대를 조금은 따라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제대로 된 월급을 처음으로 받은 날이었습니다. 기술 수당이 붙어 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봉투를 여는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수도를 틀었고 흐르는 물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머리는 눌려 있었으며 얼굴에는 쇳가루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업복 앞서풀 한번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태욱이 말을 꺼낸 건 저녁이었습니다. 작업장 불을 다 끄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게 언제부터였는지 미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같은 방향으로 걷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각자 버스가 오면 헤어지는 것.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그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태욱이 걸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여느 때처럼 미란 쪽을 보지 않은 채였습니다. 같이 살 생각 없어요. 미라는 순간 발이 멈출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걸음을 이어가면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태욱은 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도 않았고 대답을 끌어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아스팔트 위로 주황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돼요. 겨우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태욱은 걸음을 조금 늦췄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짧게 물었습니다. 그냥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은 이유가 아니잖아요. 미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년 전의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맨발로 뛰쳐나왔던 계단, 손을 잡고 울던 아이, 그리고 점점 멀어지던 울음소리. 그 모든 걸 한 번에 꺼내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꺼내지 말아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미라는 안내판을 바라봤지만 글씨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 과거 안 물어봐요. 낮고 천천히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뭐가 있든 없든 그게 뭔지 알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미라는 고개를 돌려 태욱을 바라봤습니다. 태욱은 도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 얼굴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내려앉은 눈가가 보였습니다. 특별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오래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미란의 버스였습니다. 미란은 아무 말 없이 버스에 올랐고 태욱은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버스가 출발했지만 미란은 끝내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월세방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가끔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면서 태욱의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나는 당신 과거 안 물어봐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것이 무관심인지 아니면 정말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지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욱이 어떤 쪽인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지켜본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믿게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한번 믿었다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미라는 결국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일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태욱이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서 있다가 그 옆에 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욱이 고개를 들어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봐요. 살다가 힘들면 말해야 해요. 참으면 안 돼요. 나도 말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못해요. 말을 끝내고 나서도 미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욱은 미란을 한번 바라보더니 도시락 뚜껑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거면 돼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습니다. 미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태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동료들이 알게 된 건 2주일쯤 지나서였습니다. 작업장 안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어느 날 여자 직원 하나가 미란 옆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잘 됐다.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알아봤어. 미라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조용히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구청에 간 건 11월 7일이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조금 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민원실 앞에 서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번호가 불리자 창구 앞에 앉았고 준비해온 서류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탁. 짧은 소리 2번.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서류가 다시 돌아왔고 모든 절차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구청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미라는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날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태욱이 말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요. 어디요? 아무데나.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전과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미라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평범하다는 게 이런 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 특별하지 않은데 그래서 더 특별한 것. 새 집 열쇠를 받은 건 그로부터 3주 후였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그 문턱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여기서는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소리로 내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스며든 생각이었습니다. 태욱이 뒤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춥네요. 보일러부터 틀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첫날이었습니다. 아침이 생겼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달라진 거였어요. 눈을 떴을 때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 처음엔 그게 어색했습니다. 잠결에 뒤척이다가 인기척을 느끼면 어깨가 굳었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태욱은 그걸 몰랐어요. 알면서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태욱은 먼저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미란보다 30분쯤 빨랐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이불을 걷는 소리, 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 그 소리들이 작았습니다. 일부러 줄이는 것 같았어요. 미라는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익숙해지는데 한 달쯤 걸렸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미란이 일어났어요. 태욱이 밥을 안 치고 있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할 줄 아는 정도였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면 한쪽이 탔어요. 국은 간이 싱거웠습니다. 그런데 미라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어느 날 미란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태욱보다 20분 먼저였어요. 부엌에 서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태욱이 부엌으로 들어오다가 멈칫했어요. 미란을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태욱이 말했어요. 맛있네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뭔가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꾹 눌렀어요. 출근은 같이 했습니다. 공단이 같은 방향이었거든요. 버스를 같이 탔어요. 자리가 2개 나란히 있으면 앉고 없으면 각자 섰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말은 짧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오늘 작업 이야기.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게 좋았습니다. 퇴근하면 미란이 밥을 차렸어요. 반찬이 많지 않았습니다. 계절 나물 한 가지에 계란찜, 김치. 그 정도였어요. 태욱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먼저 먹지 않았어요. 미란이 앉으면 그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상했어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태욱이 말을 걸었어요. 오늘 신입이 자재를 거꾸로 쌓아놨어요. 반나절 다시 했습니다. 미란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 다시 했죠.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미라는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욱이 그걸 봤습니다. 더 말했어요. 미란도 가끔 말했습니다. 작업장 이야기, 동료 이야기. 거창하지 않았어요. 밥 먹는 시간만큼의 이야기였습니다. 설거지는 태욱이 했어요. 미란이 하려고 하면 손을 저었습니다. 밥 했으면 설거지는 내가 해요. 미라는 처음엔 어색해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소파로 갔습니다. 앉았어요. 부엌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미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명절다운 명절을 보낸 건 이듬해 추석이었어요. 태욱이 전을 부쳤습니다. 잘하지 못했어요. 미란이 옆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둘이 좁은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기름 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기가 조금 났어요. 환풍기를 틀었는데 시끄러웠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어요. 밥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태욱이 잔에 음료를 따랐습니다. 미란 것도 따랐어요. 내밀었습니다. 명절이니까요. 미란은 잔을 받았어요. 두 사람이 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작게 났어요. 미란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명절에 이렇게 앉아본 적이 있었나? 있었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조금씩 꾸몄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있었어요. 그러다 미란이 조그만 화분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창틀에 올려뒀어요. 태욱이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화분 아래에 받침대가 생겨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해왔는지 몰랐어요. 미라는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웃었습니다. 언제부터 웃을 수 있게 됐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태욱이 차를 끓였습니다. 보리차였어요. 두 잔을 가져와서 하나를 미란 앞에 놓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켜 있었어요. 태욱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바다 한번 가요. 미란이 찻잔을 들고 있다가 멈췄어요. 바다요. 동해 쪽? 멀지 않아요. 당일치기로도 돼요. 미란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동해.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주 어릴 때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요. 짧게 말했습니다. 태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같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두었습니다. 미라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봤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따뜻했어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기엔 작았어요. 설렘이라고 하기엔 조용했습니다. 그냥 괜찮다는 것. 지금 여기가 괜찮다는 것. 그런 밤이었어요. 미라는 그날 밤 오래 기억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보리차였고 켜진 텔레비전이었고 동해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하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말인 줄 그전엔 몰랐어요.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태욱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미라는 부엌에서 다음날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물을 썰고 있었어요. 칼이 규칙적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11월이라 밤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태욱이 신문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라는 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잠깐의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태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높아진 톤이었습니다. 미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 이름은 몇 번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태욱이 가끔 꺼냈던 이야기 속 인물. 딸이 있다는 것, 따로 산다는 것.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고 미란도 묻지 않았습니다. 현관 쪽에서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라는 손을 씻었습니다. 천천히 물기를 닦고 부엌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태욱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커 보였습니다. 어깨가 고닫고 서 있는 자세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정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점퍼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손질이 덜 된 상태였습니다. 캐리어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룻밤 묵으러온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한번 내려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낯설민지, 판단인지 아니면 단순한 불편함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환영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란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서연이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시선은 이미 미란에게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밥 먹었냐? 태욱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들어와. 차려줄게.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쿵. 생각보다 큰 소리였습니다. 미라는 복도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에서는 캐리어 지퍼를 여는 소리가 났고 무언가를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태욱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있을 거예요.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처럼 들렸습니다. 미란을 보며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올해는 아닐 거예요.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밥을 더 안쳤습니다. 아까 썰다 만물을 다시 잡았습니다. 칼이 도마 위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서연은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면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란이 끓인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태욱이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냈냐? 그냥요. 짧게 잘렸습니다. 일은 쉬고 있어요.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태욱이 다시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미라는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을 짚고 씹고 삼켰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다시 미란 쪽으로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따져보는 듯한, 가늠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미라는 시선을 밥그릇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식사가 끝나자 서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릇은 그대로 두고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태욱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미란도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났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태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래요. 원래 저런 애 아니에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헹군 그릇을 하나씩 건조대에 올렸습니다. 물기가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찬물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사람은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걸렸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고 태욱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숨이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미라는 가만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영상 소리 같았습니다. 작게 그러나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도록 그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미라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얼마 안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태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그 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믿어보자고. 그래서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캐리어에서 짐을 꺼내 방 안에 풀어놓았고 옷이 걸리고 박스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작은 방이 점점 좁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그 문 앞을 지날 때마다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점심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미란이 아침에 차려둔 밥상은 이미 치워진 뒤였고 서연은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 먹거나 핸드폰으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배달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2번으로 늘었습니다. 음식은 늘 방 안으로 들어갔고 빈 용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복도를 지나다 문틈 사이로 보았습니다. 용기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을 참았습니다. 그러다 서연이 방에서 나온 틈을 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빈 용기를 담은 봉지를 들고 나오려던 순간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지를 들고 나와 부엌으로 가서 버렸습니다. 손을 씻으며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이 끊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이 미란의 밥상을 거절한 건 열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미란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태욱과 함께 먹으려고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미라는 작은 방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밥 먹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밥상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점퍼를 집었습니다. 나가서 먹을게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라는 차려진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물이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자리가 그대로였습니다.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태욱이 돌아온 건 30분쯤 후였습니다. 밥상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미란도 마주 앉았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날 무렵 태욱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 미라는 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이야기가 나온 건 그로부터 2주일 뒤였습니다. 미라는 부엌에 있었고 거실에서 들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있어.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한 50? 미라는 냄비 뚜껑을 잡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다. 태욱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서연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둘이 버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었습니다. 둘이 버는 거잖아요. 미라는 조용히 뚜껑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손바닥에 닿는 금속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미란한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란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둘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라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남자가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배웅을 하고 들어오자마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미란이 아껴두던 음료를 꺼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컵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이 넘칠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이 싱크대를 넘쳐 흐르고 나서야 미라는 수도를 잠갔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게였습니다. 태욱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애가 힘들어서 그래요. 원래 저런 애 아니에요. 그 말을 2번, 3번, 4번 들었습니다. 미라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왜 끄덕이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힘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향하는지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저 덮어두었습니다. 이불을 덮듯이 조용히. 하지만 그 아래에서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미라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덮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서연이 말을 꺼낸 건 토요일 낮이었습니다. 태욱도 집에 있었고 미란도 있었습니다. 셋이 같은 공간에 있는 날은 많지 않았는데 그날은 우연히 겹쳤습니다. 태욱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미라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에서 나와 부엌에서 간단히 뭔가를 먹더니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 그냥 여기서 살려고요. 미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조리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다 멈췄습니다. 베란다 문이 열려 있어 거실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태욱이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었습니다. 그래. 네. 당분간이 아니라 그냥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잠깐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태욱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라는 물조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베란다에 서 있었지만 이미 몸은 거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미란을 봤습니다. 태욱도 봤습니다. 세 사람이 한 공간 안에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욱 옆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차분해서 오히려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기다리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겠다는 눈이었습니다. 이 집은 저랑 아버지가 같이 사는 집이에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살려면
같이 사는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야죠.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비틀렸습니다. 아버지한테 했잖아요. 저한테도 해야 해요. 다시 정적. 이번엔 조금 더 길었습니다. 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집인데요. 제가 왜 눈치 봐야 하죠? 미라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 집은 우리 둘이 같이 사는 집이에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태욱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태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미란 씨 말도 맞아. 같이 사는 거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잖냐. 그럼 뭔데요?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아직 소리를 지르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선을 넘기 시작한 톤이었습니다. 태욱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진정 좀 해. 미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욱은 몸을 서연 쪽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거 아빠도 알아. 근데 여기서 지내려면 서로 맞춰가야지. 서연이 팔짱을 꼈습니다. 맞추고 있잖아요. 조용히 있잖아요. 조용히 있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럼 뭘 더 해요? 잠깐의 침묵. 태욱이 말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밥상에 같이 앉는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서연이 웃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나 38이에요. 그걸 내가 모르냐? 어른한테 밥상 앉으라고 하고 인사하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태욱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하면 선을 넘게 될 것처럼 스스로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라는 알았습니다. 딸이니까 참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태욱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일단 내 사정이 있을 거고. 미라는 태욱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같이 사는 거니까. 아빠, 나 쫓아내려는 거예요?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그럼 왜 자꾸 뭘 하라고 해요? 짧은 한숨이 흘렀습니다. 태욱이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알았어. 일단 좀 쉬어.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욱이 미란을 봤습니다. 미안해요. 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젓는 순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린 11월 하늘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태욱이 서연 편을 드는 순간들, 그때마다 미라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자식이니까, 힘드니까, 원래 저런 애가 아니니까, 그렇게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태욱이 멈췄습니다. 끝까지 서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목소리를 높이자 물러섰습니다. 그 장면이 남았습니다. 가슴 안쪽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욱은 먼저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작은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미란만 깨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이 낯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보일러를 틀던 순간, 된장국을 끓이던 아침, 바다 이야기를 하던 저녁. 그 모든 게 여기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이 그때의 그곳과 같은 곳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예전처럼 넘길 수 없다는 걸. 터진 건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냥 화요일이었습니다. 미란이 퇴근하고 밥을 차렸어요. 태욱도 들어왔습니다. 서연도 나왔어요. 셋이 밥상에 앉은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미란이 앉히려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날은 셋이 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찌개가 끓고 있었어요. 뚜껑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미란이 불을 줄였어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식탁 위에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놓는다는 게 그나마 나아진 거였습니다. 예전엔 보면서 먹었거든요. 처음엔 조용했어요.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찌개 끓는 소리가 났어요. 태욱이 밥을 먹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한테 건네는 말이었어요. 일은 좀 알아봤냐? 서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보고 있어요. 어떤 쪽으로? 아직 모르겠어요. 태욱이 찌개를 떴습니다. 잠깐 있다가 또 말했어요. 여기 있는 동안 생활비 좀 보태야 하지 않겠냐? 서연의 턱이 굳었습니다. 돈 없다고 했잖아요. 없으니까 하는 말이야. 조금씩이라도. 구직 중인 사람한테 생활비 내라고요?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미라는 찌개를 봤습니다. 국물이 끓고 있었어요. 시선을 거기 뒀습니다. 구직 중인 거 아는데 몇 달째 잤냐? 몇 달이 어때서요? 취업이 쉬운 줄 알아요? 쉽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서연이 태욱을 봤습니다. 그러다 미란 쪽으로 시선이 왔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 멈췄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예요?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생활비 이야기 이 사람이 시킨 거예요? 태욱이 말했어요. 서연아. 아니에요? 아버지가 혼자 이런 말할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야. 진짜요? 서연이 미란을 봤습니다. 시선이 달랐어요. 정면이었습니다. 찍어 누르려는 시선이었어요. 미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조용했어요. 떨지 않았습니다. 같이 사는 집이면 같이 부담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이상한 말이에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상하죠. 왜요? 아버지 딸한테 생활비 받겠다고요? 딸이면 더 그래야죠.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욱이 입을 열었어요. 미란 씨 말이 맞아. 서연아, 같이 사는 거니까. 아버지. 서연이 태욱을 봤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 어릴 때 기억해요? 태욱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없었을 때, 저 혼자 있었을 때. 서연아,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일한다고 없었잖아요. 저 밥도 혼자 차려 먹었잖아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찌개 끓는 소리만 남았어요. 미라는 태욱을 봤습니다. 태욱의 손이 식탁 위에 있었어요. 숟가락 옆에 놓여 있었는데 쥐지도 놓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연이 미란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 집에 이 사람 들어온 게 얼마나 됐어요? 1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아버지 딸한테 생활비 이야기를 해요? 미란이 서연을 봤습니다. 저는 아버지랑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요. 서연이 한 번 더 웃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들어와서 살면서. 서연아. 태욱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뭔데요? 아버지한테 뭘 해줬어요? 아버지 돈 보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태욱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만하라고.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이 잠깐 멈췄어요. 미라는 찌개를 봤습니다. 국물이 끓고 있었어요. 거품이 올라왔다가 꺼졌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태욱이 미란을 봤어요. 미란 씨, 미안해요. 서연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어요.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 입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당신도 자식 버린 사람이잖아. 순간이었습니다. 소리가 없어졌어요. 찌개 끓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미란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태욱이 서연을 봤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서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크게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아주 오래된 벽이 안쪽부터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미라는 알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20년 전 겨울밤이었습니다. 계단이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멀어지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장면이 식탁 위 어딘가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욱이 미란을 불렀어요. 미란 씨.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숟가락이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반짝였어요. 작은 형광등 빛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소리 없이 의자가 밀렸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찌개 불을 껐어요.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거실에서 태욱이 서연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았어요. 들렸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위에 놓여 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당신도 자식 버린 사람이잖아. 다시 들렸습니다. 귓속에서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고 있었습니다. 태욱이 들어온 건 한참 후였습니다. 미라는 아직 부엌에 있었어요.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찌개는 꺼져 있었습니다. 부엌이 식어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태욱이 들어오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미라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란 씨. 태욱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조심스러웠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말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너무 심했어요. 미안해요. 싱크대 타일이 보였어요. 하얀 타일이었습니다. 미라는 그걸 봤어요. 줄눈이 보였습니다. 가늘고 회색이었어요. 미란 씨. 태욱이 한 발 더 들어왔어요. 미란이 돌아봤습니다. 태욱의 얼굴이었어요. 미안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오랫동안 봐온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괜찮아요? 미라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괜찮은지 아닌지 모르겠었습니다. 태욱 씨, 응. 서연 씨가 한 말이요. 태욱이 잠깐 멈췄어요. 그건 서연이가 잘못한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태욱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라는 싱크대에 등을 기댔어요. 손을 양옆으로 늘어뜨렸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자식을 두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미란 씨. 근데요. 미란이 태욱을 봤습니다. 그 말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꺼내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태욱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상처 주려고 꺼낸 말이잖아요. 태욱 씨도 알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태욱 씨는 오늘 거기서 멈췄어요. 태욱이 눈을 내렸습니다. 서연 씨가 목소리 높이니까 멈췄어요. 저는 그거 봤어요. 부엌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났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서연이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태욱 씨, 미란이 끊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저도 힘든 상황이에요. 태욱이 미란을 봤어요. 저도 지금 힘들어요. 그게 안 보여요? 태욱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가 힘든 거 이해해요. 그런데 저도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태욱 씨가 끝까지 잘못됐다고 해줬어야 해요. 그게 안 됐어요. 태욱이 손으로 얼굴을 짚었습니다. 잠깐 그러고 있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미란 씨, 서연이는 내 자식이에요. 알아요. 자식이니까 어떻게 완전히. 알아요, 태욱 씨. 미란이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예요? 태욱이 말을 못했어요. 저는 태욱 씨한테 뭐예요? 자식 앞에서 끝까지 못 지켜줄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욱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말해줘요. 서연 씨가 나가야 해요. 태욱이 굳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정해서, 그리고 사과를 받아야 해요. 그게 안 되면, 미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못 살아요. 태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란 씨, 서연이한테 나가라고 하는 건 알아요. 못하겠어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 그게 다였습니다. 미란은 부엌을 나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태욱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잔주름이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버텼습니다. 이 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소리 없이 끝났습니다. 서류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란만 변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벼웠습니다.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태욱 앞에 놓은 건 사흘 후였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서연은 아직 방에 있었습니다. 미란이 먼저 일어났어요.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물을 끓였어요. 차를 2잔 만들었습니다. 태욱 것도 만들었어요. 태욱이 나왔습니다. 부엌을 봤어요. 밥상이 없었습니다. 미란을 봤어요. 미란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 2잔이 놓여 있었어요. 태욱이 앉았습니다. 미란이 서류를 꺼냈어요. 접혀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태욱 앞에 놓았습니다. 태욱이 내려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읽는 건지 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지 않았어요. 미란 씨, 읽어봐요. 태욱이 읽었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식탁 위로 퍼졌습니다. 미라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태욱이 서류에서 눈을 들었어요.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요? 미란이 태욱을 봤습니다. 생각 다 했어요. 서연이한테 사과받으면. 태욱 씨, 미란이 끊었어요. 사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태욱 씨가 멈춘 게 문제예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계속 봤어요. 태욱이 찻잔을 잡았습니다.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가 옳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알아요. 그러면 아는 것하고 달라지는 건 다른 거예요. 태욱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라는 차를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국화향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마시는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냥 마셨습니다. 서명해줘요. 태욱이 서류를 봤어요. 손이 갔습니다. 펜을 집었어요. 잡은 채로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어요. 미라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태욱이 서명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펜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미란이 서명한 날 밤과 같은 소리였어요. 미란이 서류를 접었습니다. 일어났어요. 태욱이 미란을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은 태욱을 봤어요.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짧게 봤어요. 잘 살아요, 태욱 씨. 돌아섰습니다. 짐은 이미 싸뒀어요. 며칠 전부터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모르게 했어요. 태욱이 눈치챘는지 몰랐습니다.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캐리어 하나였어요.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이 집에 들어올 때도 많지 않았는데 나올 때도 많지 않았습니다. 화분은 두고 갔어요. 태욱이 받침대 만들어줬던 화분이었습니다.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냥 뒀습니다. 현관에 섰어요. 신발장을 열고 작업화를 꺼냈어요. 신었습니다. 끈을 천천히 묶었습니다. 20년 전 그 겨울밤이 잠깐 스쳤어요. 맨발이었습니다. 계단이었어요. 외투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욕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작업하였어요. 끈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등에 가방이 있었어요. 뒤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겨울이었어요.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마셨어요. 폐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닫히는 소리였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발을 잘못 디디지 않았어요. 한 칸씩 내려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았어요. 잡지 않아도 됐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낮게 있었어요. 겨울 햇빛이었습니다.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미라는 잠깐 섰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쉬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요. 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 두고 온 게 있었지만 가져가야 할 게 없었습니다. 새로 얻은 방은 안산공단 근처였어요. 작았습니다. 창문이 하나였어요. 채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란의 방이었어요. 온전히 미란 것이었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옷을 꺼냈어요. 작업복을 먼저 꺼냈습니다. 걸었어요. 작은 옷장에 걸었습니다.
첫 번째로 걸린 게 작업복이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공단에 출근한 건 다음 날이었어요. 작업화를 신고 나갔습니다. 공단 입구에 들어서는데 쇳가루 냄새가 났어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싫지 않았어요. 작업장에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있었어요. 미란을 봤습니다. 정기사 왔어요? 정기사였어요. 언제부터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불리고 있었어요. 미란이 아니었습니다. 정기사였어요.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붙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어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보호 마스크를 썼어요. 장갑을 끼웠습니다. 토치를 잡았어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파란 불꽃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무서웠던 그 불꽃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섭지 않았어요. 익숙했습니다. 손이 고요했어요. 점심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구내식당이었어요. 쟁반을 들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구석이 아니었어요. 창가였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였어요.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맛이 났습니다. 별것 아닌 식판 밥이었는데 맛이 났어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밥맛이었어요. 옆에서 동료가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료가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작업장 이야기였습니다. 미란이 들었어요. 가끔 대답했습니다. 웃었어요.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언제부터 소리내서 웃게 됐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였어요. 채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어깨가 내려갔어요.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 공간이 미란 것이었어요. 여기서 어깨를 굳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을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반찬이 많지 않았어요. 계란 하나에 김치였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앉아서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텔레비전을 틀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그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있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혼자인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전에 혼자였을 때는 외로웠어요. 찜질방이었을 때, 여인숙이었을 때, 편의점 컵라면이었을 때, 그때는 외로웠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어요. 뭐가 달랐는지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어요.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달랐어요. 그냥 지금 이게 괜찮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2개였습니다. 숟가락 하나였어요. 젓가락 하나였습니다. 금방 끝났어요. 물기를 닦았습니다. 건조대에 올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공단 쪽 불빛이 보였습니다. 노란 불빛이었어요. 작업장이 아직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일정한 소리였습니다. 미라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오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아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2번이었어요. 첫 번째는 도망쳤어요. 2번째는 걸어 나왔습니다. 도망친 것과 걸어 나온 것. 둘은 달랐어요. 어떻게 다른지 말로 하기 어려웠는데 달랐습니다. 맨발과 작업화의 차이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미라는 불을 껐습니다. 누웠어요. 이불을 덮었습니다. 천장이 어두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왔어요. 가슴 안쪽으로 조용히. 잠이 왔습니다. 깊이 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참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해 떠나는 선택이 맞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